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목요일인 오는 13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입니다. 첫 소식 차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모두 9건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동시에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에 결론도 함께 나오게 된 겁니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에 대한 망신주기식의 표적 감사 등을 했다며 탄핵 심판에 넘겨졌는데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 또한 많습니다. 지난달 12일 단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제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쟁점이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역시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두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이렇게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가 13일로 예고되면서 당초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더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매일 오후 평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사실상 3월 중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 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판결 선고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매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 평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역대 대통령 사례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최종 변론 이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11일 만에 판결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최종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에 선고될 거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변론 기일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탄핵 사유를 반박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 데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의 성격과 쟁점이 크게 달라 평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을 계기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도 아직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거나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까지 탄핵 심판 변수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라며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사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정치권 시선이 탄핵 심판 선고로 쏠리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장외 투쟁 없이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밤샘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선고 전 전반적인 당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촉구 비상체제에 돌입한 만큼 똑같이 장외투쟁으로 맞불을 놓자는 목소리가 적잖았지만 야당처럼 행동에 나서진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외투쟁을 하거나 장외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헌재를 압박하는 야당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점도 주된 이유로 들었는데 탄핵 심판 선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의원 차원에서 장외로 나가는 건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열어뒀습니다. 실제로 일부 여당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헌재의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 입장을 넘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각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재의결을 거쳐서 다시 탄핵 소추를 하든지 아니면 각하시켜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대한민국 법 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결국 여당 지도부가 강경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요구엔 거리를 뒀다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 고심의 흔적이란 분석도 나오는데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단식 투쟁에 들어가거나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22대 국회 초선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취지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데 내란 속에는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 상임위원장들과 사선 중진 의원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파면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고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날 때까지 매일 장외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연대 단식에도 돌입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주 금요일, 즉 14일까지 헌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말엔 사회 혼란이 극에 달할 거라는 우려도 터져나오는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 사실상 이번 주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분수령으로 보고 장외 여론전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거대 야당이 국회를 벗어나 장외 투쟁에만 매달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란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거리 정치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당은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로운 장외 집회 전략을 논의하고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전이 거꾸로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 폭력 시위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이 찬반 여론전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로도 번졌습니다. 특히 자동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탄핵 반대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자유 게시판을 누르자 대기 순번이 1000번이 넘습니다. 겨우 들어가도 접속자가 많아 페이지를 불러오는데 꽤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어렵게 들어간 게시판에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줄지어 올라와 있습니다. 찬반 집회가 온라인상으로도 번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동 프로그램 매크로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일 DC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매크로를 이용해 헌재 자유 게시판에 탄핵 반대 글을 올리는 방법이 소개됐는데 작성자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사기 탄핵 각하하라 등의 문구가 자동 삽입된 탄핵 반대 글이
게시판에 등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실제로 지난 9일부터 게시글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었는데 이 가운데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가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매크로 이용을 막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IP 접속도 차단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헌재 게시판 이용량 폭증과 매크로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헌재 게시판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조작이 일어났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튿날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탄핵 선고를 앞둔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이 주목받는 이른바 관저 정치를 둘러싼 우려도 적잖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말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게 다였다는 하루 전 설명보다는 더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더 강하게 지켜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의식한 거로도 풀이되는데 대통령 메시지가 당을 통해 전원으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관저 정치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석방만 됐을 뿐이지 여전히 직무정지 상태고 탄핵 선고를 앞뒀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특히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대통령을 찾아가며 괜한 오해를 사는 건 자제하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여러 억측을 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는 좀 절제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슨 무죄 판결이 난 거 아니잖아요. 자중하고 근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고. 국민의힘은 국민만 생각하겠다는 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아니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일단 당 지도부는 탄핵 선고 전까지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할 거로 보이는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의원들 개별 활동의 수위가 여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야당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모두 탄핵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 여당은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대가를 치를 거라고 재차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과 도피기회도 만들어줬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싸잡아 비판했는데 두 사람을 실제 탄핵할지 여부에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은 데다 일단 지금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집중할 때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총장 탄핵 검토를 고리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건 법원인데도 민주당이 검찰 탓으로만 돌린다며 이재명 대표 재판을 고려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갑자기 법원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 것이든 법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만 애꿎은 검찰만 때리는 것은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간 민주당의 29차례 탄핵 시도로 국회가 지출한 탄핵 심판 비용이 4억 6천만 원이라며 세부 내역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구체적인 집행 명목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친야 성향 변호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늦어질수록 여당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아질 거란 관측입니다.
감사원장 등 다른 탄핵 심판 결론에 따라 비판의 화살이 다시 야당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인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추가 탄핵 여부를 둘러싼 야당의 고민이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로 구속기간 계산을 둘러싼 일선의 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해오던 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기간을 따지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만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라는 당부도 함께 전파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실무 고민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구속기간 산정법과 관련한 일선의 항의성 문의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빗발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일선에서도 구속기간은 종전과 같은 방식, 즉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달라고 정리에 나섰습니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되도록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고 구속기간 관련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대검과 상의해달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검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일선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함께 당부한 만큼 피고인들로부터 고소당하면 어떡할까 우려하는 일선 검사들의 실무적인 고민이 이번 공문을 통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대검은 또 과거 일선 검사들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전례를 고려한 듯 앞으로는 위헌 소지가 농후한 즉시 항고 대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피고인을 석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결단했던 대로 일선에서도 대응해달라는 건데 당장 검찰 내부망은 들썩였습니다. 박철환 광주고검 검사는 현행법에 엄연히 살아있는 즉시 항고 조항을 이렇게 사문화하는 게 온당하냐, 구속기간 문제를 어떻게 본안을 통해 정리해 나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검이 조직 혼란 정리에 나섰지만 내부 반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13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기로 한 건데요. 예상을 하셨는지요? 왜냐하면 예상 못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요. 예. 이런 이유가 아마도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석방이 되면서 이게 헌법재판소의 절차, 과정, 공정성 이런 논란이 이제 불거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이제 커진 상태고 아하. 또 실제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여일 만에 최종 변론을 했죠. 지난달 12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70일 넘게 있다가 지난달 19일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당초에는 70% 육박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50% 초반대까지 떨어졌죠.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응 이런 것도 굉장히 시급하고 또 헌법재판관 2명과 임명과 관련된 예.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왜 한 총리는 놔두고 윤 대통령만 먼저 하냐 이런 이제 논란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예. 이런 것들을 이참에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이게 이제 헌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8일에 석방된 이후에 헌재 스케줄이 좀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신 의원님. 평의가 일단 길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평의가 왜 길어지느냐라는 것은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헌재가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매일매일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말하자면은 겉으로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건, 현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게 8건이 있습니다. 그 8건 중에서 변론이 종결되어 있는 것은 윤 대통령 사건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지금 오늘 얘기를 한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이 변론 종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평의가 길어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어서 업무 폭주 속에서 매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2번째부터 5번째 사건까지인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사건에 관해서 평의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것은 8대 0으로 만들어야 국론 분열과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헌재가 8대 0으로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럼 신 의원도 그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조금 전에 이제 엄 소장께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좀 그게 변수가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석방이 변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물론 석방은 그 재판의 긴 과정 속에서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석방이 되리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이 구속 취소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의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장고를 했거든요. 대개 구속 취소 사건은 일주일 내에 결론을 내는 건데요. 3주 걸렸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법조계에 주었고요. 저도 이거 혹시 구속을 취소를 지금 카드를 재판부가 만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의심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건 대단히 큰 사변입니다. 더군다나 구속 취소를 하는 근거를 구속기간을 일자를 하지 않고 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 수립 이래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50년대 초에 만들어진 이래 수사의 관행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를 댄 걸로 봤을 때는 이 구속 취소 사안이 이렇게 결론이 난 건 분명히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평의가 지금 8대 0으로 모아지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다른 사안에 대해서 먼저 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급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번 보면은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숙의, 이 고민이 어느 정도나 지금 길어지느냐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총 11번의 재판이 진행이 됐었죠. 마지막이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1회였죠. 추가 한 번 더 한 게 최후 진술. 최후 11회 맞습니다. 그때 16명의 증인이 출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마지막 재판 이후에 14일 만에 선고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만에 10하루 만에 선고를 했는데 윤 대통령 따지면 마지막 재판 이후에 오늘이 14일째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 나야 14일 만에 선고를 하는 건데 원래 당초 예상이 유력하게 거론된 게 오는 14일이었단 말이죠. 사흘 뒤에. 그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선고기일 지정은 내일 하면 이론적으로 14일 금요일 날 가능하죠. 그런데 저는 14일은 좀 힘들 것으로 보는데요.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식적인 이유로는 구속 만료 기간 이후에 영장,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인데요. 판결문을 잘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속 만료 이전에 공소를 제기했어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이 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수사가 전반적으로 불법 내지는 유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위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증인들을 많이 불러서 11차례에 걸쳐서 증인 신문을 하고 그리고 12회 때는 이제 최후 진술을 들었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그 위헌 위법에서 내란 혐의가 빠져버리면 위헌 위법의 중대성이 역화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위헌 위법의 소지는 있지만 경미하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위헌 위법 소지가 있고 중대하다. 그런데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헌 위법의 내란 혐의를 배제해버리면,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죠. 예. 이걸 배제해버리면 이 위법, 그러니까 위헌 위법의 중대성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헌재가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그 탄핵 기각 때 인용이 4대4로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4대4로 의견이 갈려 있거나 아니면 기각이 3 그리고 인용이 5. 그러니까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이제 3대5로 나뉘어져 있어서 네.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요. 오는 14일을 콕 찍어서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떤 취지에서였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고를 해야 된다. 이번 14일 금요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번 주말을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이번 14일 선고는 그렇게 예고하지 않고 하루 전에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지원 의원이 14일을 예상을 한 저 시각이 오늘 헌재에서 13일에 검사 3명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이제 그래도 14일일 것이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네, 이후로 그게... 이번 주말에 그렇죠. 예, 주말에 대한민국이 뒤집어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얘기는 뭐 일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헌재가 전격적으로 아니면 하루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헌재에서 지금 새 검사하고 감사원장 선고를 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금요일 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문제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건 이제 가능성이나 합리적인 추론으로 봐서는 14일의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17일이나 18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건요 다른 통계를 한번 봐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의결로부터 63일 만에 의결이 나왔고요. 이건 물론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변론 이후 7회 변론을 했는데 7회 변론 이후에 14일 만에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14일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63일 걸린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복잡했죠. 사안이 뭐 많고 복잡한 사안이었는데 91일 만에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91일. 변론 종결 이후로부터 따지면은 11일입니다만 전체 과정을 따지면은 91일 그러니까 석 달 정도 만에 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14일에 만약에 안 나게 되면은 최장이 됩니다. 윤 대통령 경우가. 이제 최장의 가능성이 네, 커졌죠. 최장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4일에 나오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는데 만약에 14일을 넘겨서 17일, 18일 아니면 또 그 이후로 가게 되면 최장 탄핵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평의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이것이 8대0이 되는 것이 국론 분열을 막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마는 8대0이 되지 않고 다른 조합이 될 가능성 내지는 기각의 가능성 내지는 지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듯이 각하의 가능성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지게 되면 국론 분열이 아주 현저하게 눈에 띄게 일어나고 현재도 내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완전히 내란으로 진입하게 되는 헌재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박 의원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14일 날 나오게 된다면 뭐 다행이죠. 물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만은 네. 14일의 가능성은 헌재가 오늘 목요일 날 그 선고를 새 검사와 감사원장을 내놓으면서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확실해요. 네. 그러나 물론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가능성으로 봐서는 다음 주로 내지는 다음 주가 안 되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최장 탄핵 심판이 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는 신 의원 말씀은 어쨌든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 중에서 14일도 뭐 14일이지만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조속하게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헌법재판소가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내용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뭔지 좀 잘 안 돌아간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지금 야당이 저렇게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고 동십자각 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단식도 일어나고 또 뭐 주말에는 정말 네. 난장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길게 가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도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빨리빨리 원래 약속을 했던 대로 빨리빨리 후딱후딱 결론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엄 소장님은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징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가 바람직한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지만 그 탄핵 이후에 시위가 격화되면서 무려 5명이나 되는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만장일치라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저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뒤에 숨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탄핵이라는 거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꼭 만장일치가 아니라도 소수 의견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그 한 70여일 정도 아직 못 됐습니다. 65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14일 정도 되면 65일 정도 되는 걸로 대략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 이제 우리 법에는 6개월 이내에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최장 180일까지 가능하다. 예. 그리고 또 기왕의 공정성이나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13일 날 검사 3명하고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하고 네. 감사원장에 대한 이제 탄핵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아마도 다음 주 목요일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의 빌드업이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감사원장 최종 변론이 12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한덕수 총리가 이제 네. 최종 변론이 있었거든요. 네. 지난달 19일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일주일 뒤로 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예.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같이 하는 네. 그러니까 13일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재판관들의 의견이 얼마나 일치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14일 아니면 17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유였냐면은 뭐 박범계 의원 하면 이제 판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니까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13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 검사 3명 감사원장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근데 18일 다음 주 화요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일이라 이날 안 되고 근데 윤 대통령의 사건 번호가 헌나 8이고 한덕수 총리의 사건 번호는 헌나 9. 그래서 앞에 헌나 2부터 5까지 있는 감사원장 검사들 사건에 대한 선고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이 윤석열 한덕수 차례다. 그래서 14일 아니면 비어있는 다음 주 17일, 14일, 17일 비어있다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추론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지금 박범계 의원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 초에 그러니까 17일 날은 나오지 않겠네. 17, 18일을 얘기하다 18일이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17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견해나 예측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평입니다.
평의가 헌재 평의가 지금 매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헌재 평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마은혁 변수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예.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얼마나 민주당이 진정성과 그 추동성을 갖고 있는지는 지금 짐작이 잘 안 되는데요. 만약에 마은혁 변수가 계속해서 굉장히 강한 욕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변론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 한덕수 총리 건도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평의가 역시 제일 큰 변수고요. 그다음에 마은혁, 한덕수 변수가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사실 17일 예견도 확실히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조금 전에 이제 엄 소장께서는 이제 윤 대통령하고 같은 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한덕수, 윤석열을 같은 날 해서 이 전국을 좀 정리정돈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 계엄일, 계엄 당일날 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 이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사안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사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네. 국회 의결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한 것은 그 내란 사태에 얼마나 개입이 돼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국회 의결이 150표 이상으로 가능한 거냐, 200표 이상으로 가능한 거냐라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내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만 된다면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도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야가 또 눈여겨보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빨리 해라라고 그러고, 여당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느긋한 입장인데 서로 상대방 선고,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이게 빨리 나오길 바라고, 야당에서는 탄핵 선고가 빨리 나오길 바라고, 이게 이제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금 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방금 신경미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만장일치가 안 되고 4대 4나 3대 5로 갈리게 되면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내심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헌재 탄핵 선고가 늦어지길 기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 늦어질수록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 탄핵의 트라우마를 정리를 하고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그 조기 대선을 좀 준비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그런 면에서 늦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꼭 그게 연관이 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그러니까 뭐 기각이 되면 직무 복귀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용이 되면 이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형성되는 여론에 따라서 저는 그 여야의 그 지지율이라든지 당선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이제 그 전에 있을지, 그러니까 탄핵 선고 이전에 있을지 이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의 셈법이 꼭 그게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이 조기 파면을 통해서 정권 심판으로 이 조기 대선을 이끌고 가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신 의원님, 요 다음 주제 갈까요? 어떻게? 네, 그러시죠. 네네. 자,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지금 여전합니다. 여야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차례에 걸쳐서 줄 탄핵을 강행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부터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까지 하나같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사용한 예산은 총 4억 6천만 원이나 됩니다. 떳떳하다면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과 변호사 선임 내역 그리고 수임료 지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탄핵이 잦은 거에 대한 약간 역풍이나 비판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헌정 질서라든지 사법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훼손되고 있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헌정 질서나 사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원칙 있는 모습이 또 필요하다. 약간의 역풍이 불더라도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저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콕 집어서 탄핵이라고는 안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기는. 이게 탄핵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탄핵이 이렇게 되면 이제 30번째 탄핵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너무 일단은 많고 결국은 국정 혼란을 주게 된다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우정 총장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심우정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본인이 기획통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장점으로 해서 검찰총장에 임명이 됐습니다마는 그 수사 실무를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부하 검사들에게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여러 기관들, 경찰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관들에 대해서 혼선과 혼란을 주었고 이것을 잠재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결정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구속 기간은 일수로 지금 해왔던 대로 해라. 날로 계산해라라는 건데 이게 지금 심우정 총장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아주 웅변으로 보여주는 지침이에요.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그 정치적 부담을 안더라도 이건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형사소송법상의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오독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결정해서 뒤집지 못하더라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고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검찰총장으로서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탄핵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탄핵은 아무래도 정치적 결정이고 그 사이에 줄 탄핵이라는 민주당이 했던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렇게 줄 탄핵을 한 것은 누가 봐도 민주당이 잘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도 있고 더군다나 대통령, 총리까지 탄핵한 마당에서 검찰총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야당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뭐 잘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하기로 한 건가요? 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민주당에서 한 건가요? 네. 예. 그러니까 법원 판단에 대해서 이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걸 이제 탄핵하는 것 자체는 다른 얘기고 민주당에서는 안 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도 내부적으로는 안 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 협박을 하는 것은 일종의 공갈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한테 뺨 맞고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눈물 흘리는 그런 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속내는 이게 그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빌미로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겠다. 이제 이게 이제 실제 그 속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서울중앙지법원장하고 담당 판사를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면서 심우정 총장한테만 이제 분풀이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공갈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첨언하면요.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결정은 1차적인 결정입니다. 이건 항고나 재항고를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즉시 항고라는 것이 유신시대에 생긴 거라서 더군다나 또 구속에 대해서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 예.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로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예.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을 즉시 항고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석방을 막는 것은 맞지 않다.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 그 심 총장의 얘기는 일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형사소송법을 거스르는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그러면은 한번 상급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 예. 이것이 검찰총장의 자세 아니겠어요? 예. 지금 전국의 수사를 맡고 있는 검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수사를 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사기관이 지금 전부 초시계를 가지고 앉아서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예. 총장이 너무 혼자 섣부른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심우정 총장도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안에서 다투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면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잘못됐다. 지금 이제 강조를 즉시 하고 항고가 계신데. 아니고요. 일반 항고, 보통 항고를 항고라도 해가지고 상급심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는 절차는 네. 검찰총장으로서 해야 되고요. 물론 항고는 그게 아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죠. 물론 그게 정치적 부담이 있죠. 만약에 상급법원이 그래 맞다 이 결정이 맞다라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검찰총장이나 검찰에 큰 부담을 주는 건 맞는데요. 네. 그러나 이것은 구속 수사 사건에서의 원칙에 해당하는 문제고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으로서 역할은 제대로 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항고를 하게 되면 네.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석방하고 이 법률적인 문제는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죠. 네. 그게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차라리 석방을 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이 검찰로서는 훨씬 더 이익이 많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걸로 어쨌든 저는 지금 보고 심 있거든요. 의원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구속 일수를 계산하는 일선 검사들, 수사기관들의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전국의 검찰은 물론이고요. 네. 전국의 수사기관들이 지금 혼선이 있어요. 당장이 문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일단은 구속 수감돼 있는 사람들도 아니 그럼 내 거 한번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이야기가 번졌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뿐만이 아니라 최상목 대행 탄핵 카드도 아직까지 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꺼내 들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이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요 부분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네. 지금은 이제 공포 수준이다, 공갈포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플랜 B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4대4 내지는 기각대 인용이 4대4 내지는 3대5로 이게 이제 기각이 우려가 되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해서 이게 그 3대6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플랜 B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금주까지 임명해라 이렇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은 어려울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서 굉장히 역풍이 세게 불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그때 벌어졌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러니까 그 13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탄핵 선고 여부에 따라서 입장을 새로 정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플랜 B를 지금 보고 있다고. 플랜 B라기보다는요. 마은혁 후보가 지금 절대적으로 이 헌법재판소 평의 과정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최 대행이 지금 움직일 것 같지는 않죠. 그러나 최 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을 한다는 것도 민주당으로서 너무 큰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도 그것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최 대행까지 탄핵을 한다는 것은 물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만약에 한다 그래도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200인 이상이냐 150인 이상이면 하는 문제도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이 평의에 합류하는 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 팩터는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도가 정말로 중요한 거냐 그냥 중요한 거냐 아니면은 정치적인 제스처냐에 따라서 이건 결론이 날 걸로 봅니다. 네. 엄 수장께서는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이 플랜 B까지 계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플랜 B 안에 이것도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다음 달이면은 문형배 권한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퇴임을 하잖아요. 4월 18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보 성향 2명이 이제 퇴임을 하는 건데 그 상황까지 계산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탄핵 결론이 안 나고 두 사람이 퇴임을 하게 되면 탄핵 선고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죠. 특히 민주당이 바라는 탄핵 인용은 실질적으로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플랜 B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대4 내지는 3대5로 탄핵이 기각될 상황이다. 이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위기감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휩싸일 수밖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해서 이게 그 탄핵 기각대 인용이 3대6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을 연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엄 소장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4월 18일 날까지가 이제 두 분 퇴임일이기 때문에 4월 18일까지 연기된다 그러면은 이 헌법재판소는 굉장한 위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연기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3월 14일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노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3월 14일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 심상치 않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진 일, 선관위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또 포고령을 발표한 것, 이게 너무나 분명한 이 내란이거든요. 친위 구태타거든요. 이렇게까지 해놓고도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한다거나 각하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국가는요, 이 국가로서 좀 정말 체면도 안 쓸 뿐더러 이 혼란을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지금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4월 18일까지 넘어가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전에 결론이 나는데 만약에 이게 헌법재판소가 위헌 위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도 파면까지 이를 정도가 아니다라는 걸로 헌법재판소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계엄에 대해서 면허를 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 의원께서는 처음부터 지금 일관되게 헌법재판소의 지금 평의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걸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 파면되기까지 이제 비상 행동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총력전에 나섰는데 광화문 천막농성 그리고 의원들의 단식 등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소장님, 엄 소장님. 네, 저는 민주당이 일부러 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현재 그 여의도 정치권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그리고 여야 정치 원로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서 일종의 개헌 연대가 생겨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이게 그 내란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그 탄핵 그 기각 뭐 인용 이 문제에 대해서 세게 싸우면서 개헌 목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거든요. 지금 개헌 목소리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비명계도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또 내란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일부러 개헌 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3주 안에 경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친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헌 얘기도 못 하고 있고 경선 주자들도 못 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저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만약에 뭐 14일이나 내지는 다음 주나 내지는 이제 월말이나 이게 탄핵 결론이 나게 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지금 그 추대론에 대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대선 국면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현재 민주당, 저는 뭐 현재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현재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헌법재판소가 일단은 당면 과제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치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응해서 하는 거니까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약간 저는 포인트는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절대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심판 결정이 계엄에 대한 면허증, 계엄에 대한 어떤 허가증 이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날 걸로 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선 국면이 펼쳐질 거고 대선 국면이 펼쳐지게 되면은 개헌 얘기는 나올 거예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난 개헌 얘기 안 할래 그래도 개헌 얘기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 계속 봤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일부 초선 의원들 이제 삭발식도 가졌고요. 또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단식에도 들어갔고. 김경수 전 지사는 사흘째 지금 그 일요일부터 지금 그 단식 농성 중이고.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기점으로 이게 불이 붙었냐면 윤 대통령 석방 이후거든요. 그렇죠. 윤 대통령 석방은 야권에만 충격을 준 게 아니고 전 국민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게 저도. 그렇죠.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러다가 그냥 계엄에 대해서 허가증이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위기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야당이 그거에 부응한 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삭발을 하고 농성을 하고 하는 것이 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목소리로 다가서는 게 저는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헌재 압박 않겠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의원들이 지금 이제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투트랙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관망하고 거리를 좀 두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일부 친윤 의원이나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강경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이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이게 그 헌법재판소에 추가 변론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제 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그 이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고려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동안 그러니까 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미지들이 이제 좀 쌓아왔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소시키기 위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재를 자극하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정 총장은 직권남용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이 고발장을 토대로 진지하게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하고 탄핵 얘기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과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게 탄핵이란 골라먹는 31가지 아이스크림쯤으로 생각하나 본데 이 정도면 환자 수준입니다. 탄핵 도착증이라도 있는 겁니까? 탄핵 도착증이라도 있는 겁니까? 당의 심기를 거스르면 자신들의 부모라도 탄핵할 기세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도대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습니까?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도 국민들이 무겁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네, 미국이 유예나 재고 조치 없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예정대로 현지 시간으로 12일인 내일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도 분주히 대응책을 마련해왔지만 워낙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이다 보니 긴장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철강을 29억 달러어치 수출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4위입니다. 알루미늄 시장은 캐나다가 압도하고 있긴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3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같은 순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간 철강업계는 관세 조치에 따른 품목별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묘수는 없는 상황. 미국 시장을 놓고 일본, 동남아 등과 무한 경쟁을 벌이게 돼 부담이 한층 커졌습니다. 다만 그동안 쿼터도 없이 무관세 혜택을 누렸던 캐나다, 멕시코 등과는 동등한 위치가 된 건 기회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비교 우위에 선다면 오히려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LNG 플랜트용 특수강 공급 역량을 갖춘 우리 업계에는 큰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중국의 정부에서 감산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중국이 작년에 1억 1천만 톤 정도를 철강을 수출을 했었는데 5천만 톤을 감산을 하게 되면 중국의 수출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철강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관세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관세 조치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간 볼트와 너트 등 파생 상품 166 정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인 만큼 통관 업무 등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휘청였고 원화값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파랗게 질린 채 문을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2%대로 급락했는데 이후 낙폭을 줄이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가까이 오른 채 거래됐습니다.
이렇게 증시와 원화값이 빠진 건 미국 경기 우려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겁니다. 나스닥은 무려 4%나 폭락해 2년 반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의 시기를 겪는 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실제로 어떤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위험을 트럼프가 직접 언급했다는 데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여파가 덮치면서 우리 시장도 출렁인 건데 내림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가 미국과 달리 그동안 못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상태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만 미국 침체 이슈가 우려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표로 확인된다면 우리 시장도 크게 휘청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불확실성 속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이 미국을 방문해서 자동차 등에 대한 추가 관세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확답을 못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회피 타겟책을 놓고 일본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경제수장인 무토요지 경제산업상이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무토 경제산업상은 미국 측에 자동차와 철강 관세 대상에서 일본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免れたい、いわゆる除外してほしい旨はお伝えをしたところです。ただそれについて、じゃあ明日から日本を除外するという話ではなってません。 미국 측은 오히려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토 경제산업상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관련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피했습니다. 本件の具体的な内容、計画についてはですね、これは民間の関係者において検討調整が進められていくものと承知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일본 언론들은 당장 미국 시간 12일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다음 달 2일 자동차 관세 대상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 총액 가운데 자동차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만큼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의사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引き続き日米で協議がなされていく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して、その方法等につきましては両国の事務レベルで議論していくこととなる。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일본. 하지만 미국이 동맹국에도 관세 부과에 완강한 입장을 이어가면서 뾰족한 타겟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관세 전쟁의 포화 속에 열렸던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내부 작전 회의를 마친 시진핑 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담판을 조율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두 가지 회의를 뜻하는 양회가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도 5% 안팎 성장 목표를 고수한 정부 업무 보고와 경제 발전 계획, 예산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일주일 남짓 내부 작전 회의를 통해 미국과 관세 전쟁에 맞선 대응책을 짠 거로 풀이됩니다. 짜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건강을 이유로 불참해 부위원장이 폐막식을 대신 주재했습니다. 团结就是力量，奋斗创造历史，实干成就未来。 양회 기간 관세 폭탄을 주고받은 미중 양국, 정상 간 담판 일정을 조율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매체 SCMP는 양회 폐막 다음 달인 4월을 회담 시점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안에 방중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Could meet next month in China. Is that true?
你这个问题我没有可以发布的信息。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국 정상의 생일이 겹치는 6월로 짚었습니다. 트럼프는 6월 14일, 시진핑은 그 이튿날로 시차를 고려하면 실제 같은 날짜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담판 장소론 2017년처럼 트럼프는 자신의 플로리다 리조트를, 시진핑은 베이징을 원한 거로 정리됩니다. 급할 것 없다며 여유를 보이려는 트럼프와 자칫 읍소하는 것처럼 비칠까 체면을 따지는 시진핑. 담판 일정 조율부터 신경전이 팽팽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과 종전 구상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양측 간 공식 접촉입니다. 우크라이나 예르마크 실장은 회담장에 들어서기 직전 취재진에게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하루 전 미국 루비오 장관은 부분적인 휴전만으로 충분한 건 아니지만 전쟁을 끝내려면 이런 양보가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격돌했습니다. 언제 선고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 재판부는 다음 달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심 무죄 판결 석 달여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오늘 위증교사 항소심 준비 기일인데 혹시 문자 있으신가요?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이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주면 되지와 같은 이 대표의 의미 없는 언어 습관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 중 어떤 부분이 위증이라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잘못된 기소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아직 검찰 수사를 받는 위증 공범 김진성 씨를 거미줄에 걸린 나방 신세로 비유하며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 의견에 따라 항소심 법정에선 김 씨의 위증 내용이 담긴 법정 증언과 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이 재생될 예정입니다. 항소심 선고 시점도 관심인 가운데 검찰은 한 차례 공판으로 충분하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열고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때 정해질 증인 채택 여부와 절차 진행 방식에 따라 선고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 창원지검에서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 시장과 만난 횟수와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기자들을 만나 오 시장을 만났던 시간, 장소와 동석자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서 모레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루 의혹에 검찰이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 씨와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히는 길이 검찰 수사밖에 없다며 검찰이 조속한 수사와 결론을 내주길 검찰에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채 거부권을 행사할지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계속 미루고 있는데 두 사안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대신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국론 분열과 충돌을 우려했습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태균 씨와 여권 일부 인사의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처리 시한에 맞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수용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가 최상목 대행에겐 마지막 기회라며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히십시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미룬 채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숙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인데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법 상정과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최대한 미뤄보겠다는 겁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최상목 대행의 운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1,6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임용 대상자인 13,531명과 비교해 12.4% 수준입니다. 올해 전공의 임용 대상자 가운데 상반기 모집 합격자는 822명입니다.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서울 주요 의과대학이 미복귀 학생 제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교수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는 27일까지 학생들이 휴학을 철회하고 수업에 복귀해야 하며 복학원을 내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나 유급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교수, 학생, 학부모에게 올해는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사 일정과 수업 등은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도 오는 24일 이후 학생들의 추가 복귀는 없을 거라고 지도 교수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오늘 수도권에 올봄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한때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7배가량 치솟았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까지 유입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지에 뒤덮인 하늘 아래 도시의 건물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어둡고 희미합니다. 뿌연 먼지가 내려앉은 거리 속 시민들은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어제 유입된 스모그에 더해 밤사이 대기가 정체하면서 국내 오염물질까지 쌓여 먼지 농도가 더욱 짙어진 겁니다. 수도권에는 올봄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고 경기와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때 경기 김포와 충북 제천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4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인천 동구 108 마이크로그램, 서울 구로구도 92 마이크로그램으로 최근 한 달 평균 농도와 비교하면 최대 7배까지 높았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올라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황사가 문제입니다. 중국 북동 지역에서 연일 황사가 발원하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내일과 모레 사이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11일부터 내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황사가 발원해 12일 오후부터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13일에는 4차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황사는 이동하는 동안 만주나 바레만 근처에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양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1차 황사 발원지인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 부근에서 추가로 또 황사가 날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스모그의 황사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먼지의 공습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 만큼 외출할 때 특히 노약자들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신상정보는 내일 공개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직 교사가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사건 발생 29일 만에 40대 교사 A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A 교사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대전경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범행 계획 시점과 정확한 동기 등을 파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 학교를 몰래 빠져나가 흉기를 미리 산 뒤 교실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학생을 노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기 포천시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오늘까지 민간인 부상자가 24명, 재산 피해는 16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부상자는 어제 19명에서 24명으로 5명 늘었고 재산 피해는 166건으로 어제 집계 때 152건보다 14건이 증가했습니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피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면서 피해가 큰 건물에 대해선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가 소속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의 보직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이번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중대한 직무 유기와 지휘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오폭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대해선 다음 주에 일정 기간 비행을 정지시키거나 비행 자격을 박탈하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된 지 이튿날 육군과 미군이 함께 헬기로 강습해 진지를 점령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우리 군 대대장이 연합병력을 운용하면서 역량을 한층 키우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상공에 나타난 수리온 헬기 석 대. 동시에 공터 한복판에 착륙합니다. 미군 한 개 팀이 먼저 엄호하고 그 뒤로 우리 육군 한 개 팀이 나와 작전지로 이동합니다. 육군 1사단 한 개 대대와 한 개 중대로 구성된 미 스트라이커 여단이 대규모 강습 훈련을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적이 구축해놓은 지역을 헬기 기동으로 기습 침투해 진지를 확보하고 역습에도 대비하는 작전이 전개됐습니다. 헬기로 하늘에서 땅으로 기동한 우리 육군과 미군은 곧바로 목표 지역으로 이동해 진지 점령 과정을 진행합니다. 장병 400여 명이 참여한 훈련에서 한미 양군은 진지 침투와 대한군 교전까지 내내 함께 기동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엔 우리 군 대대장이 미군 중대를 통제하면서 작전을 주도하는 과정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양국군의 전투 수행 노하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s part of this exercise, this has been a fantastic learning opportunity for both myself and my soldiers to increase interoperability and to strengthen the alliance between our two countries. 같은 날 해군은 평택 당진항 국제여객 터미널에서 육군과 경찰, 소방과 함께 화생방 위협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여객 터미널에 미상의 비행 물체가 추락했을 경우를 가정해 초동 조치부터 최종 제독 작업하는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연합연습 첫날 탄도미사일을 쏘아댔던 북한은 침략적인 핵전쟁 연습이라며 이틀 연속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헌재는 같은 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도 선고할 계획입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안개 속인 가운데 앞서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 선고 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빠른 탄핵 심판을 촉구해왔습니다. 최근엔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도 변론이 일주일 가까이 일찍 끝난 만큼 조속히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만약에 이제 탄핵을 인용하는 파면하는 결정이 내올 경우에는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선까지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복귀가 빠르게 결정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빠른 결론이 나올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는 고심이 깊어진 모습입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 계엄 사태가 얽혀 있다 보니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모두 변론 재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관별로 심리를 마친 뒤 의견을 취합하는 순서만 남았다는 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앞서 한 총리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지, 한 총리 선고 시기와 순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검찰이 자신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심과 같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 관련 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확보한 윤 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23분쯤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이 방첩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인원에 대해 영등포서를 통해서 명단을 확보 중이라고 보고하자 오케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전창훈 수사기획 담당관이 방첩사가 요청한 경찰 인력 100명은 서울청에서 명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를 했고 윤 조정관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공사장 지하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울 이문동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곳곳에 철근이 드러나 있는 공사 현장. 구급대원들이 부상자에게 응급 조치를 합니다. 아침 8시 10분쯤 서울 청담동 공사장에서 가스가 폭발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폭발 사고는 근린 생활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이곳 공사 현장 지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 8층에서 일하던 50대 작업자 3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다리를 크게 다치고 또 다른 1명은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2명이 중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지하에서 산소 용접기로 철근을 자르다가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지하 8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이제 LPG 가스통 폭발로 인해서 다친 걸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가운데 강남구청도 해당 공사장의 작업 중지를 지시하고 인근 건물에 대해서도 폭발 영향이 없는지
안전 진단에 나섰습니다. 서울 이문동에 있는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공사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심정지 상태인 30대 남성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차에서 쇠파이프를 내리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루 평균 1.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전보다는 사망자가 소폭 줄어든 거라는데 산업 현장이 안전해져서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했습니다. 불과 2주 전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를 낸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공사였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산업 현장 사고 탓에 지난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589명에 달한 거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건설업은 한 해 전보다 9%가량 줄었지만 나흘에 3명꼴인 276명이 사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175명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늘어났고 두 업종을 뺀 기타 산업도 10% 늘어 138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2023년보다 사고 사망자가 9명 감소했지만 그렇다고 산업 현장이 안전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스스로 지난해 건설 경기 침체로 착공 현장과 건설 근로자가 줄면서 사망자 감소를 견인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통계상으로 볼 때 아직 산업 현장에서 명확한 정책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는 울산, 여수, 대산 등 특정 산업이 집약된 곳을 겨냥해 지역별 산업안전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에 이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현대 엔지니어링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어제 오후부터 전국 공사 현장 80여 곳의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현황을 점검해 대책을 재수립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사가 각 현장에 맞는 안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작업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던 식품 기업들이 차례로 복귀하고 있지만 협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 입점업 점주들은 의뢰 입장에서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에 급기야 자체 단말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입점업주가 직접 설치한 결제 단말기입니다. 원래 판매 다음 달에 정산을 받는 구조인데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자 이처럼 자체 결제를 시작했습니다. 영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홈플러스 측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운영은 해야 되는데 자체 포스를 쓰면 나중에 계약 해지를 당할 수도 있다. 홈플러스는 식품 입점 점주부터 오는 14일부터 50%를 지불하고 순차적으로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3월분에 도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정한 약속이라든지 어떤 공지라든지 저희가 안내를 받은 사항은 아직까지 딱히 없는 것으로. 납품을 중단했다가 돌아온 동서식품과 팔도 등 식품업체들은 입금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공급을 중단한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한 달에 필요한 금액은 납품업체와 입주업체 대금, 임직원 월급까지 총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23년도 매출 약 7조 원을 기준으로 보면 한 달 매출은 약 5,700억 원. 홈플러스는 이러한 수치를 토대로 사태 해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일단 14일까지 납품 입점 업체들과 세부 계획을 공유한 뒤 1, 2월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정상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매달 겨우 운영비만 해결하는 수준이어서 변수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대금 지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과 일부 사업 매각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가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거나 오프라인 사업 매장에 대한 매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와 당분간 홈플러스를 둘러싼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인 대한항공이 41년 만에 기업 이미지 CI를 바꿨습니다.
선제적으로 CI를 바꿔 완전한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는데요. 최도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납고 뒤편을 가리고 있던 천막이 걷히자 대한항공의 새 로고로 옷을 갈아입은 항공기가 등장합니다. 1984년부터 대한항공의 상징이었던 빨강과 파랑의 전통 태극 문양 대신 짙은 파란색으로 바뀐 태극 문양이 눈에 띕니다. 대한항공이 기업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CI를 41년 만에 바꿨습니다. 새 로고는 대한항공의 상징인 태극 마크 심벌과 항공 사명을 표기한 로고 타입을 나란히 배치한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변화하는 CI에는 많은 소망을 담았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랫동안 지켜온 안전과 고객 감동을 담을 수 있기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미래를 향한 기대와 역동성이 더해지기를. 아시아나 항공과 통합 전 선제적으로 CI를 공개하면서 완전한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부터 신규 CI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와 아시아나 합해서 250대가량을 다 도색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대한항공부터 시작을 할 거고 통합이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아시아나를 도색을 할 겁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통합 이후 항공사 규모가 세계 항공사 중 11위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규모보다는 서비스의 질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에어부산 분리 매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새로운 유니폼은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완료 시점인 2027년쯤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규 CI 공개에 앞서 신규 기내식을 선보인 대한항공은 기내 서비스 물품도 차례로 재단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CI가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의 구심점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기존 CI에 익숙했던 소비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파고들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레이델의 창업자 이병구 대표가 자서전 베스트 옵션을 출간했습니다. 이 대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능이 있는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상품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능성을 인정받기까지 30년 여정을 자서전 속에 담았습니다. 이병구 대표는 호주에서 단돈 $600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호주와 한국, 일본 등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연매출 700억 원을 기록할 정도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일군 경험이 별로 없거나 신인급 선수들에게 이 시범 경기는 감독 눈에 들기 위한 경연의 장입니다. 새 주전 2루수를 찾는 두산에선 오명진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두산이 4대2로 끌려가던 4회, 투안 만루에서 오명진이 대타로 등장합니다. 삼성 양창섭의 시속 147km짜리 속구를 가볍게 잡아당겨 우중간을 가르는 3타점 3루타를 만들어냅니다. 전날까지 이틀 연속 멀티-히트에 이어 해결사 능력까지. 오명진은 비록 시범 경기지만 4경기에 모두 나와 5할 타율에 장타율까지 뽐내며 타율과 최다 안타, 장타율, 득점에서 리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2루 수비도 아직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오명진은 팀에서도 알아주는 연습벌레. 주전 2루수 강승호가 3루로 이동하면서 겨우내 2루에서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1군에서 9경기 출전에 불과한 오명진이 지난 시즌 103경기에서 타율 2할 7푼 7리를 기록한 이유찬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KT에서 방출당한 뒤에 올 시즌 삼성에서 기회를 잡은 홍현빈은 6회 두산 박치국을 상대로 말로 홈런을 쳐내며 강렬한 인상을 심었습니다. 기아에서 주전 도약을 노리는 이우성과 한준수는 7회 보란듯이 차례로 말로 홈런과 3런 홈런을 쳐내며 매서운 타격감을 뽐냈습니다. 유일하게 승리가 없던 기아는 장단 17개 안타를 몰아치며 첫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BNK가 삼성생명을 꺾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BNK는 2승 2패로 맞선 4강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20득점을 올린 김소니아를 비롯해 이소희와 박태진 등 주전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70대 58로 승리했습니다. BNK는 오는 16일부터 우리은행과 오전 3선승제로 챔피언 결정전을 치릅니다. 남자 프로농구 현대모비스는 21득점에 리바운드 11개를 잡아낸 프림의 활약을 앞세워 삼성의 63대 61로 승리하고 다시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OK저축은행을 꺾고 정규리그 2위 확정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KB손해보험은 비에나가 두 팀 통틀어 최다인 26점을 올리고 야쿠비 23득점, 나경복이 18득점으로 힘을 보태 3대 1로 승리했습니다. KB손해보험은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1점만 추가하면 2위를 확정합니다.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은 일찌감치 1위를 확정한 흥국생명에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지만 연일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올봄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공기가 계속해서 탁하겠고요.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가세하면서 공기질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하늘 속 중부에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6도, 대전은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4월 중순처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호흡기와 함께 봄철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